이 몰락한 왕국의 마지막 주인. 안유라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듯 공허했다. 아가씨, 이제 어쩌실 겁니까? 집안일을 돌봐주던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곁에 앉았다. 김 여사는 유라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유라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을 유지할 돈도, 그녀에게 월급을 줄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괜찮아요. 김 여사님,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유라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 안 회장의 유일한 딸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언제나 말했다. 유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라. 진정한 힘은 재산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품위만으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빨간 압류 딱지를 무시하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안유라 씨,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고 뭐고 다 박살날 줄 알아.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치자 뒤따르던 남자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위협적인 남자들 앞에서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한 날짜는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틀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에스벨 그룹이 망한 마당에 네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겠다는 거야. 남자가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이게 무슨 소란들이야. 저택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바로 유라의 삼촌 안태준이었다. 그는 SW 그룹의 부회장이었지만 회사가 무너지는 동안 교묘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켜낸 인물이었다.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점잖은 얼굴로 채권자들을 막아섰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린 조카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태준의 위선적인 말에 채권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소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그는 채권자들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돌려보낸 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유라에게 다가왔다. 유라야, 괜찮니? 저런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유라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물었다. 삼촌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안태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능숙하게 표정을 감추었다. 오해다. 유라야, 나도 회사를 살려보려고 동분서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나도 골치가 아프다. 하지만 널 이대로 둘 수는 없지.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유라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과 냉혹함을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경쟁사인 박성진 회장의 손에 넘긴 장본인이 바로 그라는 것을 유라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힘도 없었다. 안태준은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특히 안태준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도움은 분명 독이 든 사과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군데요? JK그룹의 권지혁 회장이라고. 아니, 그 젊고 유능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 말이다. 권지혁. 그 이름을 모를 수는 없었다. 단 몇 년 만에 JK그룹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고, 끔찍한 자동차 사고 이후로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은둔의 황제라 불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은 하나같이 어둡고 무서운 것들이었다.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그분이 너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다. 안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둥소리처럼 유라의 머릿속을 울렸다. 결혼, 생면부지에, 그것도 하반신 마비라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와의 결혼.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말이 안 되긴, 이게 지금 네가 처한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다. 권지혁 회장이 너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에스벨 그룹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겠다고 했어. 이 집도 지킬 수 있고 더 이상 저런 깡패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태준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카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이 골치 아픈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깨달았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삼촌은 그녀를 권지혁에게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 제안은 없던 일이 될 거다. 잘 생각해봐라. 이대로 길거리에 앉아서 평생 빚쟁이로 살 것인지, 아니면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인지. 안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유라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지의 얼굴, 회사의 직원들,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분명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독이 든 동아줄일지라도 지금은 그것이라도 잡고 올라가야 했다. 올라가서 힘을 길러야 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유라는 안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약속된 장소로 나가기 위해 유라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려한 장신구는 모두 처분했기에 그녀의 모습은 수수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그녀 본연의 기품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었다. 약속 장소는 J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회장실은 그 규모와 분위기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했다. 방 전체는 검은색과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얼음 궁정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심, 거대한 책상 뒤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권지혁. 그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딱 떨어지는 최고급 슈트가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유라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무렵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림자가 걷히고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유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보였다. 안유라.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낮았다. 앉지. 그가 턱지수로 앞 소파를 가리켰다. 유라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권지혁은 휠체어를 움직여 책상에서 벗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유라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영원히 그의 발 아래에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허리를 꿋꿋이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당돌한 눈빛에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조건은 들었을 테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에는 안부나 서론 따위는 없었다. 오직 본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냄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몇 가지 규칙을 말하지. 첫째, 이건 철저한 계약 결혼이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 내 명예에 흠집을 내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 셋째,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독단적인 행동도 금지한다. 특히 SW그룹의 잔당들과 접촉하는 일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장식품이나 애완동물을 드리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제가 얻는 것은 빚 청산뿐인가요? 유라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렸다. 욕심이 많군. 좋아. 안주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비는 충분히 지급하지. 네가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그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명심해. 모든 것은 내 통제에 있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마치 너는 내 새장 안에 갇힌 새일 뿐이니 감히 날아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구역스러웠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혼인 계약서였다. 산하이.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넣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단호한 필체로 서명을 마쳤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권지혁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안유라 씨는 저택으로 들어와 지내게 될 거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라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아니 악몽 속에 있는 것처럼 멍한 기분으로 그의 지시를 듣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도 의견을 말할 권리도 없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권지혁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안유라 씨. 유라가 돌아보자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 결혼이 너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혹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하기 나름이야. 그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시작되었다. 유라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권지혁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유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추억과 슬픔이 뒤섞인 자신의 집이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자 비로소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에스벨 그룹의 안유라가 아니었다. 오늘부터 그녀의 이름 앞에는 JK그룹 권지혁 회장의 아내라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족쇄 같은 수식어가 붙게 될 터였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본체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은 온통 회색빛과 검은색의 석재, 그리고 차가운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요새나 미술관을 연상시켰다. 넓게 펼쳐진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다채로운 꽃보다는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다듬어진 나무와 조각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생기보다는 정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모든 것이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닮아 있었다. 완벽하고 빈틈없으며 그리고 서늘했다.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유라가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여인이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칼같이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저택의 집사 오미선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회사에 일이 남아 늦으실 겁니다. 먼저 안으로 드시죠. 오 집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고 사모님이라는 호칭 역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유라는 그녀의 안내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유라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지만 이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공기뿐이었다. 권지혁,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것일까? 사모님의 방은 2층 동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서관에 있으니 특별한 용무가 없으시면 그쪽으로는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 집사는 복도를 걸으며 저택의 규칙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주인이지만 모든 것이 권지혁의 규칙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라. 유라의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방 안에는 침실과 서재, 그리고 거대한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려 있었다.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진 최고급 의상과 가방, 구두들이 계절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꿈꿀 법한 삶이었지만 유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감옥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십시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입니다. 오 집사는 필요한 말을 모두 마쳤다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유라는 힘없이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너무나도 넓고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지자 참아왔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살아남아서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야 했다. 그가 왜 자신과의 결혼을 선택했는지,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저녁 6시, 유라는 오 집사의 안내를 받아 1층의 거대한 식당으로 내려갔다.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이미 권지혁이 휠체어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유라는 그의 맞은편, 테이블의 다른 쪽 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부라기보다는 서로를 감시하는 적처럼 보였다. 하인들이 조용히 음식을 차려놓고 물러가자 식당에는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식사에만 집중했다. 그의 식사 예절은 완벽했지만 그 모습은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보충하는 기계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일 오전 병원에 가야 하니 준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병원에는 왜 가시는 겁니까? 내 다리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검진이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여야 하니 당연히 아내가 동행해야겠지.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쓸데없는 질문이나 동정심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는 유라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냅킨으로 입을 닫고 휠체어를 돌려 식당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유라는 씁쓸한 기분에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오직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권지혁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JK그룹이 운영하는 곳으로. 그가 도착하자 병원장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권지혁은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과 동정 어린 시선에 익숙한 듯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며 굳은 표정으로 진료실로 향했다. 유라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려 했다. 손대지 마.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유라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유라는 무안함에 얼굴을 붉히며 손을 거두었다. 그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나약함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진료와 물리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유라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지켜보았다. 의사와 치료사들은 그의 다리 상태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대화했지만 유라는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보다는 체념을 읽을 수 있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라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물리치료사가 그의 왼쪽 다리의 특정 근육을 자극했을 때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는 것을 본 것이다. 그것은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손,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들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말아 쥐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감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닐지도 몰라.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지만 그 생각은 유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아주 조금이라도 감각이 남아있다면 왜 완벽하게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의문은 계속되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복도로 향했다. 저택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관, 권지혁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복도를 걸었다. 권지혁의 침실로 보이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각종 재활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권지혁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단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냉혹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과 싸우는 한 남자의 처절한 의지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힘이 다한 듯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막았다. 권지혁은 간신히 기구에 몸을 의지해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를 악물고 운동을 계속했다. 유라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단순히 재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재활 이상의 어떤 비밀스러운 목적을 향한 집념이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의 장애는 어쩌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이후 유라는 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예리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그의 작은 습관, 무심코 내뱉는 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라는 저택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에는 권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환하게 웃는 소년, 그의 곁에는 항상 다정해 보이는 부모님이 함께였다. 유라는 사진 속 그의 행복한 미소에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그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었다. 늠름한 청년이 된 그는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그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진실이 혹시 우리 가족의 비극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유라는 깨달았다. 이 차가운 감옥 같은 저택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비밀의 성에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쥐고 있었다. 권지혁의 저택에서 보낸 며칠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안유라는 오 집사의 감시와도 같은 보살핌 아래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거대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텅 빈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권지혁과는 아침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이 전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그 침묵 속에서 그를 관찰했고 그 역시 말없이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VVIP 자선 파티가 있다. 함께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무슨 파티인데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당신의 첫 공식 데뷔 무대가 될 거야. 그는 아내가 아닌 안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가서 뭘 하면 되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내 옆에서 아름답고 품이 있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내 체면에 먹칠할 생각은 하지 마. 그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 그녀를 시험하고 동시에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다. 어쩌면 그 무대에는 그녀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들도
올라와 있을 터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파티 당일이 되자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집사의 지휘 아래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유라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을 펼쳐 보이며 유라를 인형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들의 호들갑 속에서 비교적 디자인이 단순하고 노출이 적은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직접 골랐다. 화려함보다는 기품을, 현란함보다는 단아함을 선택한 것이다. 저녁이 되자 권지혁의 비서가 그녀를 1층으로 안내했다. 로비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던 권지혁은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눈에 띄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잠깐 놀라움과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가자. 그는 짧게 말하고 휠체어를 돌렸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과 안유라가 연회장 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럽던 공간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은둔의 황제 권지혁이 공식 석상에, 그것도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이슈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 호기심, 질투가 뒤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유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무례한 말들을 애써 무시하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권지혁은 주변의 소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유라는 그의 보폭에 맞춰 우아하게 걸으며 그의 곁을 지켰다. 몇몇 기업 총수들이 다가와 권지혁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가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유라는 잠시 그에게서 떨어져 칵테일 테이블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역겨울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구야? 몰락한 공주님 아니신가? 이런 데는 어쩐 일이야? 유라가 돌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비웃음을 가득 머금은 박민규가 서 있었다. 그는 예전부터 유에게 집적거렸지만 에스벨 그룹이 망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녀를 비웃고 돌아섰던 남자였다. 박민규 씨,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품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군요. 유라는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 야토가 주제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본데.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여기서 있는지 잊었어. 그 다리 병신한테 몸이라도 팔아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이건가? 그의 저급한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유라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그를 제지했다. 민규야, 그만하거라. 숙녀분에게 무례하게 굴면 못 쓴다. 안태준이었다. 그는 자상한 삼촌이라도 되는 듯한 가면을 쓰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라야, 괜찮니? 이런 무례한 사람과 엮일 필요 없다. 그나저나 권 회장은 널 잘 대해주니 보기에도 저렇게 차가운 사람인데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삼촌에게 꼭 말하렴. 그의 말은 유라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너는 불행한 남자에게 팔려온 가엾은 희생양이라고 공표하며 권지혁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두 사람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박민규는 안태준의 등장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회장님, 저 야토우,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저렇게 번쩍거리는 드레스나 입고 파티에 나타나다니. 양심도 없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크게 울려 퍼지자 유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한 무대이자 그녀에게는 방역의 기회였다. 유라는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먼저 박민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민규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인격과 신의로 결정된다는 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깨닫지 못하는 교훈이죠. 그녀의 말은 박민규의 경박함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유라는 이어서 안태준을 향해 부드럽지만 가시 돋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삼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속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는 공허한 말로 위로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어떤 분들과는 아주 다르답니다. 연회장에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유라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안태준의 배신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안태준의 위선적인 미소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과 신의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도 믿고요.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압도했다. 그 모든 광경을 권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율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무너지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우아하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적에게 방역했다. 그녀는 연약한 사슴이 아니라 발톱을 숨긴 고양이였다. 그의 입가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은 부드럽게 휠체어를 움직여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 친밀한 행동에 유라는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 여보, 이분들이 당신을 귀찮게 하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유욕과 경고는 모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그는 박민규와 안태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유라만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안태준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안 부회장님, 제 아내를 챙겨주시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이제 그 역할은 제가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선전포고였다. 안유라는 이제 당신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JK그룹 권지혁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잘했어. 그럼 저와의 결혼은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나요? 그 계집애한테는 과거의 악몽을 다시 한번 선물해 줘야지. 에스벨 그룹의 몰락이 단순히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라 지 아비의 비리 때문이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증거 돈으로 만들면 그만이지. 아비의 명예까지 더럽혀지면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걸. 그래,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안태준은 에스벨 그룹을 집어삼키고 박성진에게 상납하려 했지. 나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고 동시에 안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눈과 귀를 심어둘 필요가 있었다. 바로 당신이라는 눈과 귀를 에스벨 그룹이 무너지기 전 내부 회계 자료 일부다. 내 아버지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 몰래 빼돌려 내게 가져왔더군.
아마 안태준의 비자금 내역과 연관된 자료일 거야.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 쉽게 열어보진 못할 거다. 유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자신은 그의 복수를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자신이 같은 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두 늙은 여우의 눈빛이 탐욕과 음모로 번뜩였다.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거군요. 그녀의 연극에 대한 칭찬인지 진심 어린 격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유라는 자신을 짓누르던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맞아, 이용했지. 하지만 당신 역시 나를 이용할 수 있어. 안유라,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려는 거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나와 손을 잡겠나 아니면 이대로 내 인형으로 남겠나. 며칠 후 그들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언론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신사업이 기술 유출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와 함께 구 안 회장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통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갔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복수를 향한 첫 번째 무기였다. 인형 놀이는 끝났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죠. 유라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들을 접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인격적인 모독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적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복수심과 결의를 읽은 권지혁의 입가에 마침내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지었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인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미소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경호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회장님, 괴한드립니다. 저택에 침입. 그날 저녁 유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권지혁의 서재로 향했다. 그 역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통유리창 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경호원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거의 동시에 검은 복면을 쓴 남자 여럿이 서재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둔기가 들려 있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권지혁 내놈의 운도 여기까지다. 기사 봤습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치며 휠체어에 앉은 권지혁에게 달려들었다. 박성진이 보낸 자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권지혁의 사업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내 서재로 잠시 오지.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권지혁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괴한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다. 비켜, 계집애야. 예상했던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유라가 바닥에 넘어지고 괴한의 칼날이 권지혁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네 아버지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니까 주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네가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졌어.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회사 일이 비옥경하는 소리와 함께 권지혁의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책이 괴한의 손목을 강타했다. 괴한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치자 권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일어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마치 압축되었다가 폭발하는 스프링처럼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나 보죠. 유라는 조금 비꼬는 듯한 투로 대답했다. 그의 칭찬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묘한 반발심이 들었다. 뭐야? 네오, 이 정도로 무너질 JK그룹이 아니야. 그들이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우리가 낚싯대를 던질 차례지. 그는 휠체어를 돌려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문제는 당신이야 견딜 수 있겠어. 괴한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하반신 마비라던 남자가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신들을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동맹에 대한 제안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파트너로서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살기는 서재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던져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이럴 수가 속았다. 모두 죽여. 수고했어. 그가 유라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신을 차린 괴한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포식자 앞에 어설픈 사냥감에 불과했다. 권지혁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팔꿈치로 명치를 찍고 손날로 목을 치고 무릎으로 관절을 꺾었다. 그의 싸움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된 실전 무술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어둠 속에서 재활 훈련뿐만이 아니라 이런 날을 대비한 처절한 단련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제가 견디지 못하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실 테니까요. 유라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휠체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맹수, 분노로 단련된 인간 병기.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아버지의 복수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유라는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권지혁은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의 서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유라는 낮에는 아버지가 남긴 경영학 서적들과 법률 관련 책들을 탐독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켰고 밤에는 USB 안에 암호화된 파일을 풀기 위해 매달렸다. 몇 분도 차에 되지 않아 서재에 들어왔던 괴한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게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권지혁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러 오 집사를 불렀다. 집사, 와인 저장고에서 샤토마고 82년산을 가져와. 잔은 2개. 그는 천천히 유래게로 걸어왔다. 그의 한 걸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리고 복수를 향한 선포였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또다시 그 희미한 조소인지 미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기대 이상이었지. 먹이를 노리는 뱀들 앞에서 순한 양처럼 떨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발톱을 세울 줄도 아는 고양이였더군. 괜찮아. 잠시 후 오 집사가 최고급 와인과 크리스털 잔 2개를 들고 들어왔다. 권지혁은 직접 와인을 따라 한 잔을 율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그의 힘에서 유라는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스벨 그룹에서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과 그녀 특유의 총명함이 더해져 그녀는 조금씩 암호의 패턴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쓰러진 괴한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마셔. 독한 술은 때로 약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에 오 집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서관에 있는 그의 서재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권지혁만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유라 역시 조금 놀랐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유라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서로를 향한 의심도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자리에서 비로소 두 사람의 진정한 복수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라는 말없이 그가 건네는 잔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씁쓸하면서도 깊은 향을 가진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했다. 그날 밤의 습격 사건은 권지혁의 저택에 비릿한 흔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에는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다. 경찰과 보안팀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권지혁과 안유라는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깨진 화분과 핏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투명한 신뢰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주인과 인형 혹은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운명 공동체이자 복수의 동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권지혁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낡은 의료기록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에는 교통사고 초기 진단 소견서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유라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사고 당시의 끔찍한 사진들과 함께 그의 상태를 기록한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 마비, 회복 가능성 거의 없음. 잡아온 놈들. 입은 열었나 권지혁이 방금 막 보고를 마치고 들어온 김 비서에게 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라가 빈 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서재 구석에 놓여있던 화분 스탠드가 중심을 잃고 그녀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네체. 회장님.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버텼지만 저희 보안팀의 특별 면담을 거치고 나니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안태준 부회장이 직접 사주한 것이 맞고 태평양 그룹 박성진 회장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는 유라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전의 사무적인 태도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고양이는 자기 자신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만 발톱을 씁니다. 먼저 공격당하지 않는 한은요. 권지혁은 김 비서에게 뒷수습을 지시하고 다시 율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놈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아마 마지막 발악을 준비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아. 유라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무거운 도자기 화분에 부딪힐 것이라 생각한 순간 그녀의 몸을 감싸 안는 단단한 팔과 함께 와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뭘 하면 될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유라의 눈이 결의에 차 불타고 있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무기력한 공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전장에 나선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서류의 마지막 장에서 유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소견서 아래쪽에 다른 필체로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권지혁은 서재 한쪽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스크린을 내렸다. 스크린에는 태평양 그룹과 SW 그룹의 지배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어둠 속에서 수집한 정보의 집약체였다. 유라가 놀라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권지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팔로는 그녀를 보호하고 다른 한 팔로는 쓰러지는 스탠드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의 두 다리는 분명하게 바닥을 딛고 서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제국이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SW 그룹을 헐값에 태평양 그룹에 합병시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차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그 합병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일이야. 자선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안유라는 창밖의 야경을 보는 척하며 곁에 앉은 권지혁을 힐끔거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파티장에서 보았던 그의 단호한 모습과 귓가에 속삭였던 나지막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처음으로 유라는 그에게서 남편이라는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주주총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거군요. 비록 자세는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일어선 모습이었다. 그는 재빨리 스탠드를 옆으로 밀쳐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폭발적인 순발력과 다리에 실렸던 힘을. 맞아.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그들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잿빛 하늘 아래 한때는 도시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에스벨 그룹의 대저택은 이제 그저 낡고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다. 현관문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빚을 갚아라라는 섬뜩한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여 예전의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라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엿보았던 서류들, 그리고 삼촌인 안태준이 유독 특정 서류들을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모습까지.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쇼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추가 정밀 검사 필요. 강주혁 교수. 페이퍼 컴퍼니. 삼촌은 스위스에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일이에요. 제사를 핑계로 저택에 찾아갈 명분도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유라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는 더 많은 뱀들이 네 주변을 에워쌀 거다. 안태준과 태평양 그룹의 박성진 회장. 그들은 오늘 밤의 굴욕을 쉽게 잊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계속 그렇게 발톱을 세울 자신 있나? 며칠 후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유라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안태준의 저택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사실적이어서 안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걸을 수 있었군요. 삼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기댈 곳은 삼촌밖에 없네요. 권 회장님은 너무 차가운 분이에요. 유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강주혁, 그 이름이 낯익었다. 유라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권위자이자 권지혁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안태준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제사가 끝나고 유라는 미리 준비해온 소량의 수면제가 든 차를 그에게 권했다. 안태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가 따라주는 차를 마셨고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유라는 그의 목에서 조심스럽게 펜던트 열쇠를 빼내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했다. 아버지의 복수를 생각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냉정한 결단력만이 남았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최소한의 강역으로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를 고독함이 배어 있었다. 서재의 비밀 금고는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유라는 열쇠를 꽂고 기억을 더듬어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바로 에스벨 그룹의 창립 기념일이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문이 열렸다. 권지혁의 서재 안.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쓰러진 화분 스탠드와 바닥에 흩어진 흙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비밀 장부와 계약서, 그리고 USB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유라는 망설일 시간도 없이 준비해온 소형 카메라로 모든 서류를 촬영하고 USB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희미한 소란이 들려왔다. 안태준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순찰을 돌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었다. 일시적 쇼크 가능성. 그렇다면 그의 상태가 완전 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공식적인 진단서와는 완전히 다른 소견이었다. 유라는 밤에 몰래 보았던 재활기구에 의지해 사투를 벌이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았던 그의 미세한 반응들까지. 데이터 복사가 끝나려면 아직 몇 분은 더 필요했다. 그녀가 초조하게 기다리던 순간 서재의 창문이 조용히 열리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권지혁이었다. 안유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지만 권지혁은 대답 대신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음을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없어. 경호원들이 곧 들이닥칠 거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위험한 게임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지를. 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는 유라의 손에서 USB를 받아들고 품에서 꺼낸 소형 해킹 장비에 연결했다. 데이터가 훨씬 빠른 속도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죠? 유라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에서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미한 안도감마저 느껴졌다. 당신이 왜 직접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걸을 수 있다. 혹은 걸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나의 여자를 위험한 곳에 혼자 둘 수는 없지. 처음부터 당신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부터 그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말과 행동은 유라의 불안한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었다. 내 여자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하게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안태준과 박민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굴욕감에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권지혁은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유라의 허리를 감싼 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서재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은 유라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창문 밖에 미리 설치해둔 로프를 잡고 유라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은 한 마리의 새처럼 밤하늘을 가로질러 소리 없이 저택의 담장을 넘어섰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가면은 이미 벗겨졌고 이제 남은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뿐이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타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라의 손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아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복수의 연대는 이제 사랑의 연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유라와 권지혁의 동맹을 눈치챈 안태준과 태평양 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SW그룹 본사 대강당. 안태준과 박성진은 단상 위 가장 상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저까지 속이신 건가요?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안태준이 위선적인 목소리로 연설을 마치고 의결을 선포하려던 순간이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되찾아야 할 것은 아주 많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발톱이 아니라 칼이라도 들 겁니다. 잠깐만요. 필요했으니까. 그는 짧게 대답하고 휠체어를 움직여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라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걸 보면 내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는 인물이 등장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영원히 몰락했을 거라 생각했던 에스벨 그룹의 진정한 주인 안유라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상복 대신 당당하고 기품 있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권지혁 그놈이 안유라를 등에 업고 우리 뒤를 캐는 것 같습니다. 자선 파티에서의 일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안태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역시 이 회사의 주주로서 이번 합병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님들께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고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10여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진 메모가 들어있었다.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은 유성건설 비자금 스캔들, 핵심 인물 권용준 회장, 내부 고발 예고 후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권용준, 그것은 바로 권지혁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유라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가 준비된 스크린의 안태준의 금고에서 가져온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SW그룹의 자산이 박성진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뒤편에 자리를 잡고 율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안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셨다. 부패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신념이 강한 분이셨지. 권지혁의 목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아련하게 울렸다. 당시 유성건설은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비자금의 온상이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려 하셨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로 전날 밤 아버지는 실종되셨다. 그리고 며칠 뒤 한적한 강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JK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한 걸음은 마치 거인의 발걸음처럼 강당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의 뒤로는 검찰 수사관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박성진은 와인잔을 돌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다리 병신 하나랑 세상 물정 모르는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래도. 싹수는 미리 잘라두는 게 좋겠지. 권지혁. 네가 어떻게... 박성진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단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권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단상 위에 두 사람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박성진, 그리고 안태준, 당신들의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권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10여 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물을 스크린에 띄웠다. 유성건설 비자금의 흐름과 그 중심에 박성진과 안태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서류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젊은 나는 복수를 맹세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홀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배후의 중심에는 태평양 그룹의 박성진과 당시 그의 수족 노릇을 하던 당신의 삼촌 안태준이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들의 비리를 세상에 고발하려다 당신들 손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마저 죽이려 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안태준과 박성진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안태준, 그 이름이 나오자 유라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그룹 본사 옥상에서 권지혁과 안유라는 나란히 서서 노을 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이 났고 도시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여 오 집사의 마중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을 때 권지혁이 휠체어를 멈추고 유라를 불렀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권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는 유라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를 잃고 힘이 없던 나는 무력했다. 그들은 나마저 제거하려 했지.
내가 탔던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고장내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불의의 사고의 진실이야. 안유라,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복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분노를 삼키고 있었을 거다. 당신이 나의 빛이 되어주었어. 권지혁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지. 그 사업의 핵심 기술을 가진 해외 파트너사에 손을 좀 써놨네. JK그룹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흘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우리 쪽으로 돌리도록 말이야.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면 그놈도 제 코가 석자라 우리에게 신경 쓸 틈이 없을 걸세.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분노와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계약이 아닌 진짜 나의 가족,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나는 941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어. 내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들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지. 그래서 나는 완벽한 하반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다. 달이 병신이 된 나를 보며 그들은 안심했고 경계를 풀었어. 그 덕분에 나는 지난 몇 년간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고 그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차가운 복수의 연대는 끝나고 이제 따뜻한 사랑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유라는 어떻게 할까요? 몇 년 후 에스벨그룹은 안유라의 지휘 아래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JK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권지혁과 안유라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위장과 시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이뤄낸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겨야 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고 냉혹한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는지. 그의 장애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위장이었던 것이다.